인간의 마음,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는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혹은 위대한 스승과 그의 뒤를 이을 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두 거인을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지적 결별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탄생한 칼 융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 심리학의 여명기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그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의 젊고 총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나타났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상징, 그리고 신화의 세계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07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은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영적인 갈망, 신화, 그리고 원초적인 상징들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보였던 것들이 융에게는 인간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1913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거대한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융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면 융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 힌두교,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고대 신화,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론을 넓혀갔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성을 배제한 서양 심리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구축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의식, 즉 예고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와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에고 바로 아래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크게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이 되어 그 기억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이나 정과 같은 독특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융은 인류 전체가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초적인 기억,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그리고 우리들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슈퍼맨,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모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애로움, 풍요,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특히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주요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바른 나, 집에서의 다정한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유쾌한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나의 열등감, 이기심,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양성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내면에 반대되는 성과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형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중심점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 온전한 나를 향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융의 이론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거짓말처럼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지표를 얻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 자신이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변에서는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는 온 유럽이 피바다로 변하는 끔찍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령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융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칼 융의 사상은 심리학을 넘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도 융의 심리, 유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소설, 게임 등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 현자의 캐릭터들은 그의 원형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상과 마음챙김, 자아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현대인들에게 융의 심리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지하실을 탐험했다면 융은 그 집 전체, 나아가 그 집이 서 있는 대지와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도 탐험하고자 했던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처와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빛과 지혜를 발견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인류 전체의 신화와 역사가 잠들어 있으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칼 융과 함께 떠난 마음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험을 위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는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혹은 위대한 스승과 그의 뒤를 이을 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두 거인을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지적 결별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탄생한 칼 융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 심리학의 여명기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그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의 젊고 총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나타났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상징, 그리고 신화의 세계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07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은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영적인 갈망, 신화, 그리고 원초적인 상징들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보였던 것들이 융에게는 인간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1913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거대한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융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면 융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 힌두교,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고대 신화,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론을 넓혀갔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성을 배제한 서양 심리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구축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의식, 즉 예고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와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에고 바로 아래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크게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이 되어 그 기억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이나 정과 같은 독특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융은 인류 전체가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초적인 기억,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그리고 우리들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슈퍼맨,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모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애로움, 풍요,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특히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주요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바른 나, 집에서의 다정한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유쾌한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나의 열등감, 이기심,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양성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내면에 반대되는 성과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형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중심점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 온전한 나를 향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융의 이론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거짓말처럼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지표를 얻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 자신이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변에서는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는 온 유럽이 피바다로 변하는 끔찍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령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융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칼융의 사상은 심리학을 넘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도 융의 심리, 유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소설, 게임 등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 현자의 캐릭터들은 그의 원형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상과 마음챙김, 자아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현대인들에게 융의 심리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지하실을 탐험했다면 융은 그 집 전체, 나아가 그 집이 서 있는 대지와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도 탐험하고자 했던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처와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빛과 지혜를 발견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인류 전체의 신화와 역사가 잠들어 있으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칼 융과 함께 떠난 마음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험을 위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는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혹은 위대한 스승과 그의 뒤를 이을 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두 거인을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지적 결별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탄생한 칼 융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 심리학의 여명기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그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의 젊고 총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나타났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상징, 그리고 신화의 세계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07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은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영적인 갈망, 신화, 그리고 원초적인 상징들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보였던 것들이 융에게는 인간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1913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거대한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융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면 융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 힌두교,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고대 신화,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론을 넓혀갔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성을 배제한 서양 심리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구축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의식, 즉 예고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와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에고 바로 아래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크게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이 되어 그 기억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이나 정과 같은 독특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융은 인류 전체가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초적인 기억,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그리고 우리들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슈퍼맨,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모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애로움, 풍요,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특히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주요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바른 나, 집에서의 다정한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유쾌한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나의 열등감, 이기심,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양성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내면에 반대되는 성과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형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중심점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 온전한 나를 향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융의 이론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거짓말처럼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지표를 얻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 자신이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변에서는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는 온 유럽이 피바다로 변하는 끔찍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령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융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칼 융의 사상은 심리학을 넘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도 융의 심리, 유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소설, 게임 등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 현자의 캐릭터들은 그의 원형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상과 마음챙김, 자아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현대인들에게 융의 심리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지하실을 탐험했다면 융은 그 집 전체, 나아가 그 집이 서 있는 대지와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도 탐험하고자 했던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처와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빛과 지혜를 발견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인류 전체의 신화와 역사가 잠들어 있으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칼 융과 함께 떠난 마음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험을 위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는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혹은 위대한 스승과 그의 뒤를 이을 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두 거인을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지적 결별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탄생한 칼 융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 심리학의 여명기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그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의 젊고 총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나타났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상징, 그리고 신화의 세계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07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은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영적인 갈망, 신화, 그리고 원초적인 상징들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보였던 것들이 융에게는 인간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1913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거대한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융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면 융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 힌두교,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고대 신화,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론을 넓혀갔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성을 배제한 서양 심리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구축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의식, 즉 예고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와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에고 바로 아래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크게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이 되어 그 기억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이나 정과 같은 독특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융은 인류 전체가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초적인 기억,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그리고 우리들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슈퍼맨,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모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애로움, 풍요,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특히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주요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바른 나, 집에서의 다정한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유쾌한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나의 열등감, 이기심,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 그림자를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양성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내면에 반대되는 성과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형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중심점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 온전한 나를 향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융의 이론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꿈에서 본 바로 다음날 그 친구에게서 거짓말처럼 전화가 걸려오는 경험 같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시성의 순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지표를 얻고
더 깊은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 자신이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들을 자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변에서는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는 온 유럽이 피바다로 변하는 끔찍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령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융으로 하여금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아는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칼융의 사상은 심리학을 넘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도 융의 심리, 유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소설, 게임 등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과 악당, 현자의 캐릭터들은 그의 원형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상과 마음챙김, 자아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현대인들에게 융의 심리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지하실을 탐험했다면 융은 그 집 전체, 나아가 그 집이 서 있는 대지와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도 탐험하고자 했던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처와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빛과 지혜를 발견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인류 전체의 신화와 역사가 잠들어 있으며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칼융과 함께 떠난 마음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험을 위한 용기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리학의 역사에는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혹은 위대한 스승과 그의 뒤를 이을 제자처럼 끈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인류의 정신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이 두 거인을 각자의 길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지적 결별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탄생한 칼융의 독창적인 심리학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세기 초 심리학의 여명기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그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의 젊고 총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 나타났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꿈과 상징, 그리고 신화의 세계의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907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멈추지 않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은 프로이트를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이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융에게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신비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인류가 수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영적인 갈망, 신화, 그리고 원초적인 상징들이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비과학적인 신비주의로 보였던 것들이 융에게는 인간 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1913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이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거대한 가지가 서로 다른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융에게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면 융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차원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불교, 힌두교, 도교 같은 동양 사상과 고대 신화,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유산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론을 넓혀갔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성을 배제한 서양 심리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칼 융이 구축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의식, 즉 예고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와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에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에고 바로 아래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마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살면서 잊어버린 기억, 억압된 감정, 개인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크게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이 되어 그 기억은 잊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태초부터 공유해온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이나 정과 같은 독특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융은 인류 전체가 피부색과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원초적인 기억, 이미지, 그리고 상징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은 신화, 전설, 종교, 그리고 우리들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물이나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슈퍼맨,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모신 성모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자애로움, 풍요, 그리고